기업들이 공짜 경제, 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거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냐면은, 그걸 이제 지금 사회를 플랫폼 경쟁의 사회라고 불러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인터넷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많이 구매하죠. 그러면 그 장터가 하나의 플랫폼이고 네이버도 플랫폼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물건도 산다 뭐 그런 뜻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경쟁이 플랫폼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플랫폼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로봇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쭉 그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동화 기계가 나오면서 예전부터 그런 실업자들 문제는 있었어요. 예전에 증기기관만 나왔을 때 약 200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사형을 당했냐면 증기기관이 우리 직장을 뺏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증기기관을 망가뜨리는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거의 200명이 사형을 당했고 수천 명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벌써 25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직장을 남들의 힘에 의해서 빼앗기는 사태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이 산업혁명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그때는 몸을 쓰는 노동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몰았는데 앞으로는 머리를 쓰는 노동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몰기 때문에. 근데 이미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도 로봇이 가르칠 수가 있고 그 교육, 의료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 손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좀 충격이 약간 늦게 오겠지만은 법조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빅데이터 판사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법원에 안 가는 거예요, 소송이 돌려. 그래서 인공지능이 당신들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좀 처리해라. 여기 그냥 뭐 얼마 보상해줘라. 그러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면은 뭐가 있죠? 그게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다음에 전관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판단이 자꾸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폭로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의 판단을 안 믿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소송이 오래 걸리고 지금 법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의학계에서도 미국 사회에서 의사의 그 오진과 잘못된 수술과 잘못된 약 처방으로 매년 3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통계를 해보니까 오진율이 거의 45%. 이제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왜냐면 마약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왓슨이라는 아이병의 왓슨이라는 기계가 병원으로 들어가서 진단을 하기 시작했고, 훨씬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훨씬 빠르게.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의대가라 법대가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 이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학부모인 거예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그 집안의 재앙이에요. 그 집안에. 그런 재앙이 올 수 있는 행위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발명의 역사라는 건 이겁니다. 발명의 역사는 그 발명의 힘의 저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발명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상대방을 초율적으로 빨리 죽여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안다나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그 컴퓨터가 탄생하던 것에 대해서 다룬 영화예요. 앨런 튜링이 2차 세계대전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천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독일군의 그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뭐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죽이던 아니면은 약간의 돈과 약간의 전기 에너지로 많은 물품을 생산하던 그런 어떤 그 생존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드디어 맨 처음에는 컴퓨터가 그냥 계산만, 원래 컴퓨터라는 게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컴퓨터가. 그냥 컴퓨팅, 계산만 할 줄 알았죠. 알았는데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미래 인문학이라는 것을 주제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니어들도 많이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하는데 미래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미래 인문학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해왔다는 거죠. 뭐를 착각해왔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해왔던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그 굉장히 유명한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생물학자가 인간에 대한 오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화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창조론을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그 미리자 물질들을 연구해 보니까 물질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광물도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원자도. 자, 그러니까 뭐 도구의 인간이다. 그러면 새들도 도구를 쓰고 원숭이도 도구를 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어떤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굉장한 이 지구상에서 대단한 위치를 가진 것 같지만 광물질 자체도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과학기술이,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가능해요? 광물질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일관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것이 DNA가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DNA가 우리를 번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남녀 간에 허리가 이렇게 36, 24, 35 뭐 이 정도의 몸매의 남자들은 다 그냥 뿅 가게 돼 있다는 거죠. DNA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살이 찐 여자는 임신한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살이 쪘다. 그럼 애를 못 느껴요. 왜? 임신한 여자랑 사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내 애를 임신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허리의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아직 임신을 안 했어요. 나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DNA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힘이 있듯이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물질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구상에 무기물로 알려져 있는 광물질이 인간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은 광물질이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열심히 분해해 보세요. 거기 뭐만 있을까요? 광물만 있어요. 유기체가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물질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는 광물질 속에도 인간을 능가하는 지성이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 지금 상황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교육이 우리에게 해왔던 일들의 그 환상을 깨야 돼요.
교육이. 원래 미국의 교육 체계를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는데 미국 교육 체계를 처음 만들 때 그 교육제의 출발은 뭐였냐면은 노동자들, 지적인 노동자들을 많이 생산하자 했어요. 많이 배출하자, 지적인 노동자. 근데 지금 지적인 노동자가 소용없게 된 상황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교육을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자,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을 못 바꾸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교육부에 돈이 없다입니다. 정부에도 돈이 없다. 자, 훌륭한 교사들을 학교 내로 불러들이고 싶다. 월급은 누가 주냐고요? 월급. 자, 엄청난 로봇 체험 학습장을 만들고 싶다. 그 도구는 누가 사주냐고요? 그 교보제는 누가 사줘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들은 그걸 파고들죠. 이거는 공교육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교육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자, 2, 3일 전에 삼성서울병원 정신원 교수인가가 우울증의 원인을 밝혔다 해가지고 미국의 무슨 정신과학 학회지에 논문이 실렸다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인간의 감정과 감정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뇌 중간 중뇌 부분에 그 변형계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뇌 얘기 나오니까 잠깐만 뇌를 띄워놓고 좀 하죠. 복잡하죠? 이게 뇌인데 이 부분이 감정을 특히 편도체가 그 중심에가 있고 감정을 일으키는 그 모티브죠. 동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모티브라고 안 쓰는데 아무튼 동기의 영역이에요. 이쪽이 동기 이렇게 보이죠. 동기의 영역인데 우울증은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 동기의 영역과 전전두엽 이성의 영역 사이에서 신경망과 혈관이 축소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어떤 특정 충동이나 감정이 생길 때 전전두엽과의 협력이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통제불능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살이나 타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조절장애. 그걸 이성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이 출발점은 뭘까요? 이 출발점. 왜 사람들은 우울해졌을까요? 우울증은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이 폭발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묻지마 폭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뭐냐면 15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를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뇌 쪽에 있는 감정 영역이 활성화가 되죠.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되면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고 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전전두엽을 쓰거든요. 그때.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전전두엽과 중뇌의 연결이라는 것은 15세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15세 이전에 자기결정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체험이 길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연결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즉 너무 어렸을 때 15세 이전에 이 학원 다녀라 저 학원 다녀라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놀기 전에는 반드시 숙제를 먼저 해라 학습지가 아직 안 끝났네 학습지 하고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15세 이전에 많이 듣게 되면 그 아이는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감정이 들어간 활동에서 이 이성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뇌가 완성되는 1차 시기는 5살이고 2차 시기가 15살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 2-3살만 되면은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도시의 단점이 뭐예요? 이 도시가 왜 생겼어요? 노동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다 끌어들였잖아요. 시골 땅 팔아가지고 여기서 교육받은 친구들 간혹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땅 팔아가지고 학교 보내시
그랬잖아요. 노동을 시키려고. 근데 그 노동을 시킨 것이 재앙이 되고 있다 이거죠.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재앙이 되고 있어요. 왜? 첫째, 15세 이전의 아이들을 충분히 그 자기 적성과 동기와 맞는 활동을 통해서 전도욕을 활성시킬 공간 자체가 없어요, 도시에. 가장 나쁜 공간이 아파트예요. 정신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거기다가 사교육이 뭘 붙이겠어요? 이 교육을 받아야지 특목고를 간다는 거야. 이걸 받아야지 명문대를 간다는 거죠.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아이의 중매와 전도욕을 원활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가 사교육을 좋아하지 않을 때는 난 절대 보내지 않겠다. 이 아이가 숙제보다 노는 걸 먼저 하고 싶을 때 나는 그 노는 걸 먼저 인정해 주겠다 합니까? 아이들 두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죠.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기가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키우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알파고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규칙 내에서 시킨 대로 일을 잘하는 존재는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보시죠. 여기 보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의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다 3번 딱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일이면 다 사라진다. 자,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주로 책상에 많이 앉아있죠. 실업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실업자. 왜 책상에서 앉아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건 다 사라질까요? 그거는 데이터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백만 배, 수천 배, 수조 배 더 빨리 그 일을 배울 수 있어요. 단순 조립,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죠? 월급 주기 싫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서 로봇 하나를 기업에 설치할 때마다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세를 도입해서 그 세금으로 실업자들의 복지를 좀 키워주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마음먹고 로봇을 사서 설치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니까요. 기업들이 돈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몇몇 대기업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몇몇 대기업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자기 공장과 회사에 데려오면 로봇 하나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약 2만 명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험 설계사를 어떻게 다 잘라버릴까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험 설계사 하면 없는 사람 없죠? 그 보험회사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소스가 있어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자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가 전체가 지금 당장 잘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인공지능 사면 그게 더 수익 파산이 같아요. 월급이 나가잖아요. 월급이 성과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서히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법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체 보험 설계사를 잘라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절대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있잖아요.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없으면 그 아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잘 못하는 분야로 우리 애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15살 이전에. 15살 이전에. 그 경험은 뭘까요? 그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과 목표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닐 것, 거기에 아이가 충분히 몰입한 경험이에요. 충분히.
충분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자기가 즐기면서 하는 거죠. 우리 애는 게임만 즐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 2부 강의는 제가 1부 강의하고 나서 2부는 자유토론으로 할 겁니다. 하고 싶은 질문은 뭐든지 던지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릴게요. 1부는 그냥 제가 썰을 좀 풀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부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뭐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상당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히 꺼졌나? 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직업의 95%가 사라진다니까요. 지금 현재 직업에. 그러면 누구만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에 완전히 타고난 놈들밖에 살아남지 않아요. 완전히 타고난 놈.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어디 낚시터나 이렇게 놀이공원에 딱 놀러를 갔어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그래서 야 놀자 딱 했는데 자녀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영어 사전을 딱 꺼내더니 엄마 나는 영어 사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난 이게 노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걔만 공부시키세요. 걔만. 나머지는 일단 놀게 해야 됩니다. 왜? 놀아야지 최소한 우울증이 안 걸리니까. 놀아야. 자,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은 2차, 3차 기회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즉, 자기가 실직을 하고 더 이상 취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15년, 20년 후에 깨닫는 상황입니다. 아, 취직할 데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제2, 제3의 기회를 찾아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15세 이전에 감정이 결합된 중매와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15세 이전에 제대로 못 놀아본 애는 영영 실업자가 되고 맙니다. 왜? 성실하게만 해서 갈 수 있는 직장이 없으니까. 다 사라지니까. 지금까지는 15세 이전에 야 영어 정도는 있잖아. 초등학교 때 마스터 해야 돼.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영어 단어를 초등학교 때 마스터 시키겠다고 영어를 아주 훌륭한 부모였어요. 우리 부모 세대. 그러니까 지금 30대를 키운 부모 세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너무나 훌륭한 부모죠. 분명히 직장 잡았을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명문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겠죠? 지금 한 5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 자식 잘 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자식을 길렀다면 비극적인 집안의 붕괴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이미 미국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문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제 유튜브 강의에 또 겹치니까 일단은 그만하고 얘기할게요.